이제 다이아나 윈 존스, 영국의 아동문학 작가의 작품이고, 이 작가를 영어 책 읽은 게 아니고 저는 책을 읽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갖기 위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지적 허영이랄까요? 네, 뭐 그런 사치랄까요? 늘 하고 있습니다. 지브리가 그 영화가 이렇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있고 돌아가신 또 그 감독이 있습니다. 반딧불의 묘를 그린 그 감독님이 계시고 이후에도 이제 후계자를 계속 키우려고 하는데 이 미야자키의 세계관을 계승하기는 어렵겠죠. 세계관이라는 게 우리 각자의 세계관도 있지만 그래서 아들이 그 게드 전기를 영화를 했다가 이제 또 뭐 안 돼, 뭐 이거 다 성이 안 차가지고 그러시는 게 있는데 그 최근이라기보다 몇 년 전에 완전히 디지털로 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도 마녀 이야기고 넷플릭스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 작품도 이 작가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이아나 윈 존스라는 분이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마녀 이야기를 주로 쓰셨고 영국에 가서 이제 만나셔가지고 두 분이서 막 이렇게 담소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래 이제 엄청난 양의 각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요거랑 그거랑 이렇게 결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가장 큰 차이는 전쟁 얘기가 이 작품에는 거의 들어와 있지 않는데 지금 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는 전쟁이 이제 전면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이제 진짜로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는 작가라는 거를 알 수 있고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작품이 기대가 되고 이 작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저한테는 이제 그 센과 치로는 이제 재미가 있고 뭐 이렇게 즐거웠는데 이거는 아주 어려운 작품이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저 혼자 황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황야 씬을 보고 또 보고 정말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자다가도 보고 이게 여기가 어딘가 이러면서도 보고 큰 화면 작은 화면 휴대폰 뭐 온갖 기기를 써가지고 좀 볼까 싶어가지고 봤는데 이 황야를 이미지화한 것 자체가 이제 공간적으로도 되게 특별한 것 같은데 역시 그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이 작품이 하울이 움직이는 성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캐릭터와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한 몇 컷 안에 다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서사적으로 이렇게 추격을 해나가기가 좀 어렵고 이게 왜 근데 그 모든 걸 그 반복되는 왈츠의 그 약간 이렇게 삼박자, 왈츠가 원래 사박자인데, 삼박자로 이렇게, 이거를 그 작곡을 하실 때, 히사이시 조가 거의 하루에 한 곡, 원래 40분짜리 앨범을 만드시려면 길게는 6개월, 3개월 걸리시는데, 앨범 전체를 열흘? 그러니까 8일, 하루에 한 개씩 완성을 이렇게 하셨고, 이때 이제 너무 당신이 거장이 되셔가지고, 오케스트라 편곡 같은 것도 너무 복잡해지고 있던 와중에, 이걸 어떻게 하다가 왈츠를 이렇게 딱 하고 이거는 이제 보통 미야자키 하야오의 데모 테이프 보내시는데 히사이시조가 이거는 그냥 생음악 라이브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를 준비하라는 당신 마음이 막 이렇게 대입 입시치는 학생처럼 두근두근 거렸는데 이 왈츠 이 곡이 있잖아요. 인생의 해적문막 이거를 듣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흡족한 표정을 짓고 합격했어. 이런 이제 그 수레를 남기기도 하고요. 그 히사이시 조 개인적으로는 안 해본 작곡과 편곡을 한 거여서 당신한테도 한 곱이 넘었다라고 평가되는 작품이기도 한데 이 왈츠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서사적인 복잡성 그 다음에 이렇게 18살에서 90세로 넘어가고 저주가 풀리고 이 모든 걸 음악이 계속 끌어가는 힘 속에서 녹아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게 논리로 따져서 무슨 얘기야라고 이렇게 제가 그림도 그리고 막 표도 그리고 했었는데 그런 데는 구멍이 되게 제 생각에는 구멍이 많았는데 모든 걸 음악으로 회전목마로 가면서 해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엄청난 디테일과 이 급변하는 전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작품이 기술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CG를 아예 쓰지 않는 건 아니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하울은 그 CG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작이 된 거고 이게 애니메이션계에서는 또 특별한 방식으로 기술적 실험이 일어나서 상도 받고 이 작품이 공개됐을 때 제가 여기서 다 주워 들은 건데 프랑스 3대 일간지 리베라시옹에서 피카소가 돌아왔다.
그런데 왜 돌아왔냐 이런 분석은 또 없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하울이라는 이 성을 캐릭터화한 것이 주는 쇼킹함 이런 게 이제 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 서사적으로 아주 많은 장면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음악이 견디고 있다, 떠받치고 있다 이런 건데 미야자키 하야오 개인에게 있어서는 움직이는 성이란 걸 한번 그려보고 싶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셨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를 이걸로 말해야 되겠어.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어라기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내고 싶어. 전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붙여나가기 때문에 하울의 마녀 그 황야의 마녀 이 참 황야의 마녀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데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미운 누구라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황야의 마녀. 근데 그 마녀가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뭐 누가 어떻게 될지 이게 다 미지수인 과정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성만 가지고 가려고 해서 출발을 하게는 됩니다. 근데 이제 덧붙여주고 빼고 원래 그리고 그 센과 치히로가 이제 너무 히트를 쳐서 1년쯤 지나가지고 당신이 그릴 생각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누가 하다가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미야자키가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 캐시퍼 있지 않습니까? 캐시퍼. 이 캐시퍼랑 다음 주 포뇨. 다음 주는 두 작품, 그 다음 주 이걸 하나씩 할 걸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한 주에 할 수 있을까? 약이 되게 많고 그래서 다음 주 포녀를 위주로 키키를 곁들인다 이렇게 하고 있고 바람이 분다를 기준으로 하고 돼지를 곁들인다 이런 방식으로 나온 걸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 포뇨에 있어서 바다신이 엄청난 바다신이고 하울에 있어서 캐시퍼신 이게 미야자키가 어떤 애니메이터인지를 그 그림 실력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데에 이제 모두 이렇게 기겁을 했다고나 할까요? 이 불꽃이라는 게 흐물흐물해도 안 되고 힘이 떨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를 미야자키가 보고 에이 내가 할게 해서 모든 걸 당신이 다 그리시고 바다도 이런 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시다가 당신이 다 그려버리셔가지고 엄청난 양의 그림 속에서 탄생한 요 이제 그, 그 가오나 씨는 어떤 성격과 성질을 창조한 거였다면은 이 움직임에 있어서 점점 수준을 이렇게 불꽃 뭐 파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터의 움직임과 생명력을 보장하는 기술도 엄청나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테일도 보시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기현 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쉬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선생님, 저 되게 어려웠는데요. 그 보면서 저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돼. 이건 내가 알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봤는데, 근데 계속 이제 다른 작품도 그렇고, 어, 중복되는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미야자키 하면 네네네. 선생님이 쓰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까지 물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엔 또 불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을 왜 가지고 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니까 저는 물이 생명력이라고만 생각했지, 불은 약간 되게 파괴적인, 물론 파괴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거, 제가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못 봐서 많이 놓쳤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었고, 도대체 왜 모자를 다 쓰고 다니는 거야? 모자, 뱀을, 뱀을 맞아도 모자. 모두 다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제가 그 엑스트라들 있잖아요. 네네. 엑스트라들도 다 모자 쓰잖아요. 아, 시대는 도대체 무슨 시대길래 모자를 저렇게 썼을까? 뭐 이런 생각 들어 되게 재밌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재밌죠, 재밌죠. 요게 이제, 유럽을 한번 제대로 그려보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알자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다녀오시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색감적으로 그런 거에 도전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물, 이런 풍경을 이제 실제로 막 입혀가는 과정에서 기현쌤이 보신 이런 게 이제 소환되고 이랬을 것 같고요. 역시 사건 하나하나가 뭐 압도적이지만 복잡하죠. 풀쌤 어떻게 보셨습니까? 풀쌤. 저는 역시 미야자키 선생님이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매 작품마다 그렸잖아요. 불도 하늘에 떨어진 폭탄이 있고 죽이는 불이 네네네. 있고
이 캐스퍼처럼 요리해서 살리는 불이 있고 아, 네네. 또 젊은 여자부터 이게 나이 드신 소피 할머니까지 그 마법사에 대한 그런 이중성도 보여 있어서 정말 이게 다채로운 정말 네, 어떻게 하나로 네네.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걸 느꼈고요. 또 역시 여기서는 어떤 사랑일까? 이 사랑은 트루 러브. 어떤 오늘의 결론은 사랑일까? 트루 네. 러브. 아, 시험 왜, 볼까요? 왜 움직이는 성일까? 왜 아, 움직이는 성을 네네네네. 만드셨을까? 아, 정말, 네. 많은 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추루러브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추루러브 마지막에 뽀뽀를 어찌나 해야 되는지 쪽쪽쪽쪽쪽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언제 끝나? 이게 지금 너무 갑자기 마무리됐다 뽀뽀로 막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그러나 뽀뽀는 위대하다. 그래서 추루러브가 이렇게 이제 추루러브 처음 헌신, 나우시카 헌신, 라퓨타 헌신. 그다음에 중간에 토토로도 뭐 헌신 이런 게 있었고 추루러브에 이렇게 원령공주 이러면 인내.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추루로브가 추가되는 것이 이해.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제가 막 지어가지고 막 그렇게 도착을 하는데 역시 추루러브론이고 다시 이제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공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스펙타클한데요. 일본적인 게 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가장 큰 특징은 미야자키가 작품을 감독한 모든 작품 중에 단 하나만 빼고는 다 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 하나가 키키입니다. 키키. 다음 주에 키키가 전쟁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전쟁 모티프를 많이 쓰고 있고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걸 그리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그릴 때 이제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전쟁도 그렇고 저는 이 소피와 그 황해의 마녀가 계단을 올라가는 정말 박진감 넘치는 그런 대결에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장면 정말 많이 봐요.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전쟁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같은 이유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야자키의 세계에서는 한 파일을 놓고 내가 더 갖겠다는 전쟁은 없고, 그리고 누가 빨리 너무 황해 마녀 너무 입 닥쳐 하는 부분에 역시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든다. 저 마녀는 지밖에 모르고 전혀는 왜 저렇게 팔팔한 거야?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둘이 경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는데 계단을 오를수록 하나는 늙어가고 하나는 젊어가잖아요. 이런 그 어떤 같은 무대에 둘이 달려드는 게 이유가 다른데 경쟁이나 전쟁이나 이런 국면을 취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장면 같은 거 보면 아까 풀쌤께서 선악도 없다지만 승패랄까? 기준이 없는 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장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그 공간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도 선악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캐릭터의 성격이 이렇게 나온다를 이렇게 해보면서 공간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게, 그러니까 전쟁이 다 들어가 있는데 1번 이 작품이 이제 선생님들 다 이렇게 주목해 보셨겠지만 저한테는 오프닝 2초가 중요합니다. 오프닝 1, 2초에 성이 이렇게 전면이 나오기 때문에 성의 앞면을 보는 거고 엔딩의 끝에는 성의 뒷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면과 뒷면 그리고 성이 이제 몇 번이나 부서졌다 다시 짓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출현을 하는데 아까 풀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움직여야 되냐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건데요. 성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일순간도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이 성은 움직인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누구의 마음이냐? 사울의 마음이지만 좀 공간하기 전에 약간 땡겨버리면 사울은 심장이 없는데 그 성에 쓰레기 잡동사니 다 있고 그 성이 초반 장면에 헥헥거리거든요. 되게 힘들어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마음을 갖게 되면 나 좀 무거워졌어. 그럼 소피가 마음 원래 무거운가요? 하면 근데 그 성은 가벼워서 날게 되는 약간 이런 그 대조적인 기법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자체를 마음을 메타포로 풀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을 공간화한 거. 그래서 이제 원령공주 같은 경우에는 정령을 이미지화한 건데 마음을 되게 구조적으로 기계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한 하나의 시도, 공간화의 하나의 시도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면 처음 두 장면에 막 안개가 있고 이게 헉헉거리면서 삐그덕 하는데 그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덕지덕지고 이게 라퓨타의 그 광산 마을에 제가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하늘에 떠 있는 그 성이랑은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미야자키 하야는 성 모티프 많이 썼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썼고 센과 치히로의 모험의 온천장도 성이고 유바바가 성주 같고 그리고 그 온천장도 되게 이렇게 위계적이지만 구석구석이 좀 다른 건물이 사면이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화면에 한 번에 다 안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공간이 다르게 이해되고 중간에 모든 존재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공간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이게 이제 미야자키 하야의 그 인터뷰집이나 다른 자파집에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원래 이제 캐시퍼가 쓰레기 주워다 가지고 조립한 거죠. 그러니까 캐시퍼가 즉흥적으로. 그런데 이거 저거 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브리콜라주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움직이기는 하는데 덜그덕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호수 기억나요? 호수에서 쉴 때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그 굴뚝 세 개가 마지막에 하나 퉁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립되어 있고 누가 만들긴 했는데 일사불란하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에 뭔가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처음에 덜그덕 안개 속을 나오게 되는데 그 하울의 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센과 치히로의 공간과 다르게 주로 상중 하중에 어디를 비춘다? 주로 하부만 다 보여줍니다. 내부도 2층 이상 올라가지가 않고 2층에서도 공간이 많지만 그 샷 하나 있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샷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르클 방도 못 들어가잖아요. 되게 그런데 바깥에 보면 위에 뭐 이렇게 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하울의 이거는 미야자키 하야가 다 보여줄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온천장은 다 보여주고 싶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중요했는데 하울의 공간은 그 정도로 많은 방의 개수를 갖고 있지만 약간 비밀스럽다? 어딘가 뭐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온천 아니 요 성 자체가 조립하고 해체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비밀이라기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어떠한 이제 공간의 편집력 같은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되고 그래서 이 공간을 안 보여주는 것이 이 공간론의 하나 있고 안 보여주긴 하지만 이제 안 보여주긴 하지만 이 공간이 조립되는 방식이 무한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두 달이 남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 날개 다는 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기본 재료를 이 캐시퍼가 크게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조립은 유한한 재료의 무한한 방식의 조립인 거고 마지막에 가장 이 공간을 누릴 사람에게 맞도록 이렇게 맞춰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처음에 나오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공간이 이렇게 조립된다.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초반에는 잘 안 조립이 된 거죠. 하울이 심장이 없고 하울이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만 온갖 것이 덕지덕지 다 들어가 있어서 조립 능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데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다 부서지고 뭐 다시 조립되고 이러면서 어떤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편집된다. 그 다음에 무엇에 따라서 편집되냐면은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과 이해, 관계에 따라서 편집된다. 공간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성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단을 보여줄 때 가장 핵심은 하단에 다리 몇 개? 설마 4개입니다. 자, 여러분 2개라고 저도 네 4개, 뭐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 싶지만 저 기쁜 맞췄어요, 일이고. 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원래는 10몇 개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그리다가 이 애니메이터가 안 되겠다 하다가 대충 4개 하니까 이걸로도 괜찮네 이렇게 갔다고 하고요. 처음에 무사의 다리냐 닭다리냐 했는데 조사를 보니까 닭다리가 압도적으로 근데 위가 되게 무겁고 다리가 약하고 이 다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2개를 그 개와 소피가 타고 나가고 하나가 이렇게 마르클과 그 황해의 마녀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마지막에 다리 2개가 이렇게 쪼개지어 가긴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남긴 것이 다리라는
달이라는 점에서 움직인다는 것, 요 모티프를 공간에서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한 거여서 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부다. 그 다음에 이제 하부에서 다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랄까, 그게 이제 속된 말로 하면 학문인데 그 여러 가지 학문을 입구로 쓴다고 해서 이제 되게 적극적인 거죠. 나가는 거를 들어가는 대로 쓰고 거기 이제 창문에 등 같은 게 하나 있고 그래서 밑에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성 같은 경우에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얼굴을 되게 많이 강조한 겁니다. 혀를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되게 이 성이 이제 편집한 다음에 무엇에 따라 편집하냐면 구성원들의 욕망과 관계에 따라서 편집을 하는데 성 자체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저는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소피가 이렇게 황야 마녀랑 걔 공각기동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나시죠? 오마주 되는데요. 그 개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갈 때 그 성이 마중 나와 있잖아요. 막 빨리 안 오냐고 막 반가워서 펄떡펄떡 뛰는 거. 그거는 누구 마음일까? 그 성의 마음이기도 하고 빨래 다 널어놓고 호숫가에 좀 쉬지 않습니까? 좀 쉬었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성이라고 하는 물체의 정령을 불어 넣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센가치로 할 때 애니미즘처럼 세상 만물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생명력 이런 걸 이제 여전히 미야자키 하야오가 보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제 가면서 초반에 성이 이렇게 재미있게 나옵니다. 근데 성이 좀 나오는 거기가 황야인 거죠. 근데 황야가 어떤 곳이냐면은 황야는 도시랑 다르고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풀이 많이 안 나는 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황토색 돌 이런 걸 이제 쓰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작화에 있어서는. 그리고 뒤에 눈, 설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되게 특별한 공간입니다. 지난번 센가치로의 기차와 물과 이게 되게 이제 마지막에 그 물의 이미지 우리가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 황해라고 하는 거는 공간적으로도 도시, 국가 바깥에 있지만 또 다른 거는 마음과 과거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야는 물질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다른 물질적 공간보다 범위가 이렇게 되게 크고 실제로 움직이는 성은 황야를 떠나지는 않고 그 문만 이렇게 이제 도시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 자체가 이렇게 황야라고 하는 어떤 지점이 모호한데 기억의 파편 그런 것이 있는 데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형태도 조립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실어간다 하고 들어가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소피의 공장 마을입니다. 거기 이제 기차를 이렇게 밑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밑에 넣어놨다는 거는 그 기차가 주로 뭐 사람도 타고 이럴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그게 약간 그렇게 뭐 철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약간 그리고 처음에 씬에 보면은 그 연기 같은 막 이렇게 안 좋은 연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나는 장면이 있고 이게 이렇게 황해 마녀가 되게 무시하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찌질해가지고 모자 가게도 별거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가게인데 되게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이 모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공간의 특징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소피가 열심히 자 여기서 하나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게 소피의 방과 하울의 방입니다. 소피의 방은 그 모자를 이렇게 소피의 오피스 작업실에 보면은 소피가 잘 만든다는 거를 미야자키가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자를 이렇게 이거랑 뭘 어울릴지 이렇게 들였다 놨다 보는 거 기억나십니까? 중간에 일하다 말고 동생 찾아가기 전에 이게 어울릴까 저게 어울릴까 이런 거 보기도 하고 왼쪽에 가위도 걸려 있고 그리고 모자나 이렇게 장식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안에 가장 못난 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하울의 방은 온갖 것이 예쁘거나 그런 것도 다 낡고 더러워져 가지고 가장 더러운 것 안에 제일 잘생긴 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심플하지만 이렇게 비교하기 좋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표정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하울은 시종일관 웃고 있어요. 지금 제가 웃을 땐가 할 때도 느긋한 미소를 짓고 있고 그런데 초반에 소피는 저게 지금 웃을 좋은 꽃미남이랑 팔짱 끼고 하늘을 걸었는데 좋지 않아? 그 와중에도 애가 미용 띠르릉 해가지고 똥 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둘 다 표정이 항상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어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런 선생님 식의 부분, 네. 바뀌는데 소피 네. 얼굴 표정. 네, 나중에. 네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렇게 이제
도시에서 소피가 처음에 있을 때는 표정이 거의 바뀌는 게 없죠. 동생하고 만났을 때도 말을 몇 마디 못 이어가지 않습니까? 하울도 자기 표정이 이렇게 되게 이제 가식적이랄까 이런 게 종훈 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계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둘이 표정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저주, 늙음 이런 게 소피한테는 표정을 바꾸는 게 이제 조금 빨리 오는 거고 하울일 경우에는 이 표정의 변화는 저는 뭐 그 머리 염색 잘못됐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미지 다 깨져가지고 막 짜증내고 그거 너무 우습죠. 청소 좀 그만하라고 짜증낼 때 아 정말 정말 잘 그렸다. 저런 거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그러셨을까. 소지 그놈의 소지 이거를 막 하는 이거 거기서부터 이제 표정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겪고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기 곤란해지는 그런 특별한 지점이 있지만 초반에는 공간적으로 둘이 다른 대비되지만 뭐랄까 맹한 상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이제 그 요 마을에서 이렇게 황야의 마녀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저주를 그래서 갑자기 할머니가 된 다음에 이제 소피는 급격하게 달라지는데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니야 건강해 보여 옷도 잘 어울리고 너무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아, 늙으니까 되게 삐그덕거리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미야자키가 시간 많이 끌었는지 알 수 있는데 지나가다가 청년이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이 컷을 만들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려야 됩니까? 그거 넘어가도 되지 않나? 뒷부분은 막 가셔가지고 그림이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는데 앞부분에 이제 뭘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소피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엄마가 야 이거도 뚱 동생이 언니 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호의는 고마운데 괜찮아. 그 다음에 나 너보다 멀리 가. 태워봐. 이렇게 하고 하울의 성에 들어가서 막무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고 이제 저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뭐 나쁜 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주는 안 나쁘는데 저주라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에서는 새로운 조건이 나오면서 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하나 생긴다 이런 것도 이제 이번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소피가 말을 하는 능력을 저주와 함께 당장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부터 중얼중얼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리고 그 캐시퍼랑 알겠다고 힘들었겠네. 추임새 넣고 그리고 잘 보면 소피 거짓말도 되게 많이 해요. 원래 해터스 모자 가게인데 아니야 우리 그 펜드래곤 모자 가게잖아 이런 거 거짓말하고 아니 나 너무 성소가는 거 너무 짜증나고 싫어 일자리 구하러 가는 거야. 자기 말을 적게적소에 되게 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설리번 선생님 앞에 가서 우리 애 그런 애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과감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과거로 돌아간 시기긴 하지만 미래에서 기다릴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약속 이게 다 말과 관련된 능력이지 않습니까? 저주를 걸린과 동시에 소피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가오나 씨도 얼굴이 되게 중요해서 얼굴과 관련된 것은 목소리다.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됐고 이게 이제 중요했다 이랬는데 소피에게 있어도 늙음과 관련해서는 목, 말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저주는 새로운 능력을 준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소피가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한다. 이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아직 이제 그 마을에서 겨우 막 이렇게 벗어나서 황야를 도착을 합니다. 우리 처음 봤던 그 황야. 근데 그 황야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부엌에서 이렇게 치즈랑 빵 들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정성스럽게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먹는데 동생인 레티가 언니 그렇게 살 거야 계속 말하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이게 이제 그것도 써보고 싶었는데 센과 치히로 할 때는 이름을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레티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레티. 그러면 사무실에서 얘기해 레티 빵 나왔어 레티. 그 제가 그걸 보다가 그만 불러 질리겠네. 그런데 모두가 레티에게 같은 것만 보는 거죠. 그 아이의 예쁨? 그러니까 그 소피도 못난 건 아닌데 레티 옆에 갖다 놓으면 수수하네 이러지 않습니까? 걔가 젊고 예쁜 것만 보는 레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애니머시 하는 게 아니죠. 활기가 있는 게 아니라 걔를 그냥 젊고 예쁘고 잘 나가는 그런 애로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 저게 저주구나. 모든 사람이 나에게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게 저주. 그래서 그런 데서 언니 그 모자 가게에서 그런 거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꿈을 찾아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그 레티가. 남한테서 모두 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레티가 꿈을 찾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소피는 자기 꿈이 아니라 이제 이 저주의 법칙 메커니즘이 여기 잘 드러나는데요. 모든 동화에서 저주는 자기가 못 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화는 없으면 자기가 자기 저주 푸는 동화는 아닌가? 없었는데. 이 저주의 법칙이 있는데요. 옛날 이야기 중에 저주는 삼자 게임이에요. 거는 사람, 받는 사람, 푸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모든 인과관계는 최소 3자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인력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본 법칙인데, 저주는 걸 잘 보여주고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고, 자기가 아는 걸 남이 알아줄 때만 이게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 레티는 어쨌든 자기가 저주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있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소피는 거기서는 뭐 모르는데 자기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소피는 자기를 소피라고 소개하지 않고 청소부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고, 여기서 센과 치히로를 뒤집고 있는 거죠. 센과 치히로는 자기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찾은 레티는 똑같은 방식으로 불리고 있고, 센과 치히로의 그 센이라는 게 천이라서 n분의 1이고 존재감 없는 일꾼 1번, 2번, 3번이랑 같다. 근데 지금 여기 난 그냥 청소부야, 나 이름이 안 중요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사태와 상황의 여러 국면을 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초반 장면이 전체 이야기에서 아주 느리게 간다는 느낌 드시죠? 몇 번 그 황야 가기 전에 2컷이나 대화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그 전에 레티랑도 만나야 되고 마녀랑도 만나야 되고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고, 황야 이제 그 도착한 황야는 또 어떤 황야냐면은 친구를 사귀게 되는 황야지 않습니까? 이 황야에서 이렇게 그 무대가리 너무 감동이죠. 이분이 그 이웃나라 왕자인데 자기가 이렇게, 그리고 감동이, 거기가 헌신이잖아요. 거기 추르르고 헌신, 인내, 그리고 이해. 네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 추르르부를 완성한 무대가리 씨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나를 구해줬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무대가리는 소피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지 않습니까? 쇼를 주워다 줘. 근데 그 무대가리가 준 거를 끝까지 가져가지 않아요, 소피가. 막대기도 이거 지팡이도 어느 순간에 없고, 숄도 중간에 이런 베란다가 있어 하면 날아가 버리고 다시 안 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고, 무대가리가 이제 같이 가죠. 그걸 만나는데 해질녘에 둘이서 그 소피가, 그리고 그 얘기 기억나시죠? 나 되게 뻔뻔해졌어, 여기서 어떻게 집을 찾겠어, 이러면서 그냥 참 늙는 건 좋은 거야 이런데 집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우정의 씬이랄까? 이 해질녘에 둘이서 막 얘기하는 거 너무 그 그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샷도 되게 정성 들여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황야에 들어가면 이제 그 캐시퍼랑 이렇게 이제 거래와 계약을 하게 되죠. 내 거를 풀어주면 네 걸 풀어줄게 막 이러면서, 알았다고, 아니야 딴 데 가서 알아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스르르 잠이 드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무시다가 아침에 이제 막 이렇게 주무시다가 아침에 누가 노크를 하니까 깼다가 자는 척 했다가, 그래서 되게 그 노파의 이렇게 재치랄까, 음흉스러움이랄까, 그런 걸 이제 되게 재밌게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문이 이렇게 도시마다 다르게 열린다는 거 재밌으셔가지고 막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그 마르크리 그 가만히 있으라고 막 야단치고. 근데 마르크라고 그 하울도 초반에는 뭘 잘 안 먹는, 하울은 지금 막는 장면 하나도 안 납니다. 커피 마시나 모르겠는데 하울은 먹다가 손 내려놓거든요. 네, 하울이 지금 단식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피는 계속 먹어가죠. 먹고 먹히고. 그래서 단식과 폭식. 그래서 아까 어떤 테마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제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아까 제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자체가 그 공간이 이렇게 재조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울과 도시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재조립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황야 갔다가 어촌마을 갔다가, 아니면 뭐 저희 갔다 이럴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자로될 수 있지 않고, 공간을 돌아다니는 게 하울 자체가 자기 욕망과 관계에 따라서 그 성을 조립하는 것처럼, 이 도시를 돌아다니는 방식 자체가 편집하고 욕망에 따라서 조립을 해서 지도를 매번 다르게 짜는데, 이것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침반이 칸이 4개밖에 없잖아요.
역시 유한한 것에 무한한 조합만 가능하고 네 칸을 넘어서는 지도를 못 짜게 해놓은 이런 게 이제 제 눈에 재밌게 들어왔는데요. 이거를 무한하다고 열어버리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유한한데 무한한 방식으로의 조립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걸 이제 제가 생각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나침판에 제가 과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은 이제 어촌 마을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고 있고 막 좋은데 그 젠킨스의 이제 첫 번째 그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피의 고향 마을의 광산 도시를 보면 도시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고 그게 뭐 유럽 어디나 있을 법한 세계 테마 기행 뭐 유럽판 보면 어디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도시가 어떤 데냐면은 뒷골목에는 치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치안이 뭐냐면 군인이죠, 군인. 그러니까 전쟁을 나선 그 어떤 군인이 뒤에선 여자를 추행하고 앞에선 레티 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골목에 보면은 수주정뱅이가 골목 씬마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도취되어 있고 그리고 신문 뉴스를 해서 전쟁이나 때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쓸려 다니는 거가 있고 어촌 마을에 가면 또 너무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이제 소피가 나 바다 처음 봐 이러면 원래 이렇게 호수가 강이 있는 데죠. 강이 있는데 바다까지 이제 많이 움직인 건데 여기서도 바다가 너무 아름다운데 낯선 그 군함 같은 게 막 오고 나중에 거기가 이렇게 그 막 삐라 뿌려지고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소피가 청소할 때 젠킨스의 그 맞죠? 거기 마법 가게 앞에 청소할 때 어떤 노인이 와서 마법 좀 국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시 자체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어 국어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좀 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제 아주 안 좋게 저는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킹스베리 수도지 않습니까? 킹스베리는 어떤 도시냐면은 거기 하울이 이렇게 나중에 소피가 다시 황야로 갈 때 이렇게 뜬 샷에서 밑을 보면은 큰 거리에 약간 북소전 같은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실은 구석구석 전쟁 중이고 지금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그 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반에 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소피의 고향 마을이고, 바닷가 킹스베리가 직선 경로는 아닌데, 점점 멀어져서 공간적으로 마지막에 도착한 거기에도 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 두 개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려면은 방과 방으로서의 소피의 작업실과 하울의 침실 이런 거 아까 비교할 수 있었고 성과 성으로 보면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이 설리반의 성이 있는 거죠. 설리반의 성은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피가 딱 얘기하는데 사람 불러다 놓고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어딘가 음흉하고 이런 식으로 그 킹스베리 수도의 핵심부는 무례하고 경우가 없고 지 맘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려지는 도시가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킹스베리를 갈 때 소피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어떤 군인이 태워주는 비행기 보면서 유치하게 막 약간 부러움이 당기면서 저건 아니다는데 나중에 자기가 몰잖아요. 제가 세상에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지가 몰아 얻어 타는 걸 부러워했는데 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이제 깨알같이 잘 넣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되게 타락한 도시 너무 아름답게 그리지만 너무 타락하게 그렸고 거기서 끊임없이 거짓말 그다음에 무례한 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 다시 황야로 오게 되면 여기가 전반부 황야로 오게 돼서부터 이렇게 이제 뭐 새로 이렇게 집을 꾸미면서 하울이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게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울이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지켜야 돼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소피가 이 서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피가 나한테 왜 여기까지 소개해주고 그래? 너 어디 가려 그러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주 그 하울이 걸린 저주는 자기가 마법을 쓰면 쓸수록 그 마왕이 되어가는 거고 캐시퍼 너무 웃기죠. 아니 말해 뭐야 난 이미 악마다 악마. 마법을 쓰면 쓸수록 악마가 되는데 목적이 어쨌든 그거를 쓰는 이상 자기가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할수록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쓸수록
보호하고 같이 살고 싶은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소피가 다시 황야로 가서부터는 저는 거기서 이제 2부가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는 하울이 자기 마음도 바꿔야 되고 성도 이제 계속 부서지고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마음이 자기 욕망의 목적과 수단 속에서 찢어지는 하울을 보여주는 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 전체가 그려지면 다시 돌아온 그 황야에서는 꽃밭 이런 거 되게 비극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야, 꽃집 해봐. 나 없어도 네가 먹고 살 걸 마련했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하면 저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헤어지자는 얘기가 소피가 왜 그래? 어디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기를 기억으로 다시 찾아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너무 애니메이션적으로 시간이 막 빨려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거를 이제 너무 또 잘 그리기도 했더라고요. 요전 정도로 공간이 편집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가 마음에 따라서 지도를 그려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뭐 공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냥 두루두루. 소피가 소피가 마법에 걸리기 전에 하울하고 떠오르잖아요. 네네. 그 골목에서 하늘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악이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처음에 그 소피가 이제 그 고무 인형이 막 오니까는 하울 옆에 처음에 이렇게 여기에 잡고 걷다가 하울이랑 바싹 이렇게 안겨서 걷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골목에서 하늘을 올라가는데 하울의 손이 이 손은 허리를 잡고 바깥 손은 소피의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고 근데 처음에 소피가 하늘 갔더니 땅이 없으니까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울이 걸으라고 그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고 그 손이 바뀌는 장면이 인상 깊었고 네네. 그리고 그 이제 미야자키가 이런 거 네. 그리면 네. 오해받을 거야 이렇게 그 노트에 이렇게 첫 만남에 이런 거 그리면 약간 너 왜 오해받을 거야 이런 메모도 있었고 초반에 왜 하울이 나타났을까요? 이게 이제 하울이 반지의 비밀인데 반지가 가르쳐줬다. 반지가 아, 서로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고전적인 거죠. 이래서 반지를 나누게 돼서 이 반지가 그 소피의 반지도 하울이 신장을 가리키게 돼 있고 하울이 가진 반지도 소피를 가리켰을 거다. 이게 이렇게 주설 이어서 첫 만남은 반지가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날아오르는 거죠. 그리고 소피가 이제 마법에 걸렸어요. 할머니가 됐어. 할머니 됐는데 그 다음에 눈에 바로 보는 건 손이잖아요. 네네, 손을 딱 네네네. 보고 놀리는 거. 아, 나 네. 손이 왜 이렇지?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가 할머니가 된 거를 놀래서 깜짝 놀랐는데 밖으로 나가잖아요. 처음에 나갈 때 놀래서 그 난간을 네네, 넘어질 잘못 뛰어가지고, 뻔하거든요. 네네. 근데 두 번 갈 때는 안 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소피가 하는 말이 제일 침착해야 네네, 된다고. 더 늙어버릴지 어, 몰라. 네, 유머가 되게 침착해. 많아지는 거죠, 소피가. 네. 그리고 이제, 네. 네네네. 그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침착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됐어. 이제, 누가 찾아왔는데 여기 있을 순 없다. 나가야 된다 해서 들어갈 때는 정문으로 가는데, 그 밖으로 나갈 때는 후문으로 나가거든요. 아, 네네네. 소피가. 그래서 그것도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차 노인이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잖아. 소피가. 아리가또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네네네. 할머니 된 거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 소피 할머니라 인정해. 이제부터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온 그런 거다 인정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네. 소피가 저주가 풀린 건가요? 안 풀린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은 좀 유치했고, 전 첫 장면에서 처음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난다고 생각했었는데, 군함은 날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것도 마지막에 인상이 날잖아요. 마지막에 날아요? 네, 마지막에 납니다. 네. 네. 첫 장면이 앞에 갔을 때가 너무 좋아서 뒤는 잘 못 봤어요. 네네. 그 소피는 저주를 푼 걸까요? 안 푼 걸까요? 근데 점점 젊어지던데요, 소피는?
선생님 네네네. 풀린 거고 자기가 조절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거가 이렇게 네, 연주쌤은 도리도리. 네. 소리가 안 돼. 머리는 여전히 그레이고, 네네네네. 근데 그레이 상태에서 얼굴이 젊어졌다가 뭔가 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여튼 뭔가 할 때 젊어질 때도 있고 늙어질 때도 있으니까 전 풀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 밝힌 것은 젊었거나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잇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렇게 포스터에 이렇게 할머니를 그리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예쁜 할머니 그리자고 할머니도 예쁘게 그리니까 절대 안 되는 일단 다 쭈그러뜨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고 이 원작가 그는 내 작품을 이해했다고 만약에 그 젊음으로 돌리면 늙음은 나쁜 게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네요. 지금 종쌤 말씀하신 것처럼 쭈그래 괜찮아 아니야 침착하자 침착해 더 늙을라 막 이런 말을 하던 걸 다 부정해야 되잖아요. 젊게 돌아간다면 논리적으로는 나이를 잇는 것이다 이런 게 있고 지금 그런데 어떤 저주에 걸린 건가 요거를 이제 서사적으로 풀면은 일단 소피가 하울과 캐시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저주가 풀린다면서요. 알았기 때문에 그 둘이 저주를 풀어줬고 구두계약상 캐시퍼는 네가 내 저주를 풀면 네 거를 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소피는 풀려야 되는데 캐시퍼가 그렇게 풀기 전에 이미 그 어디 그 셀리반 앞에서 완전히 어려지잖아요. 완전히 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 거냐가 이렇게 이제 광팬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너무 몇 편에 해당하는 각종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저주라는 게 어떤 거였나 마녀의 저주라는 게 마녀가 알고 걸었나 싶을 정도로 이 저주의 본질 자체를 이제 해석하는 재미가 있을 텐데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가기 전에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어떤 느낌이랄까 요거는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더 얘기를 들으면서 가고 싶기도 하고요. 성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성이 움직이는 게 역시 음악, 해전목마 네네. 계속 숨치듯.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건 저주는 풀리고 안 풀리고 할 문제가 아니다. 왜 음악을 해전목마를 해가지고 일정한 리듬을 계속 줬을까? 네네네. 이거는 네, 조립하고 풀리고 막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가지고 저도 정말 이 음악을 그래가지고 정말 하울이 좋아해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이런 그런 설이 있어요. 하울이 정신 못 네. 차렸을 거다. 이게 네. 제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돌아왔다가 또 나가다가 돌아갔다가 나가서 해적무마니까 이런 나쁜 해석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죄송해요. 네, 재영 쌤 아까 말씀. 저는 그 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주파수 얘기할 때 주파수가 막 사실은 여러 개가 다니는데 인간만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여러 개 주파수가 막 있는데 인간만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따로 이제 있으니까 다른 주파수를 사실 우리가 못 듣는다고 그 얘기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지금 여기서 공간이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마치 이게 접혔다가 펴지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었고 제가 불교를 잘은 모르는데 왜 불교에서의 마음이나 유식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마음 안에 이제 그게 다 그려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공간이 정말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료라고만 생각하면 사실상은 불가능한 건데 이게 마음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도 만약에 진료나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고 펼쳐지고 이게 마음이 아니면은 마음을 진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정말 가능한 거기도 하고 그러면서 꼭 이게 진료라고 하는 거 안에 되게 생각보다 되게 폭넓은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뭔가 그 진료라는 걸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마음이 정말 진료겠구나.'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려지고 상이 맺히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현실상에서 만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자재인 거예요. 펼쳐졌다가 접혀졌다가 펼쳐졌다가 접혀졌다가 하는 그게 이번에 너무 그거를 잘 보여줘서 내가 딱 마음을 이제 그곳으로 가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탁 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좀 이렇게 불교의 그 유식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왠지 그거랑 뭐가 되게 맞겠다라는 상상이 생각이 좀 많이 갔었어요. 네, 네. 저도 이 공간이 그 마음을 그 성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그 캐시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센가치로가 많이 오버랩돼 있는데 그 목욕탕 2층에 있잖아요. 너무 단순하게는 온천장 구조를 또 썼다 이러기도 하고 위에 목욕탕이 있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이 마음을 품고 그게 심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비율을 금방 이렇게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쓰레기가 잔뜩 마지막에 그 완전히 이제 그 소피가 결심하잖아요. 이러다가 하울 잡겠네 해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자 해서 불을 뺐더니 쓰레기가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한 저 많은 것이 저 안에 보이지 않는 구석,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채우는 구석, 아무리 정리해도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있는 기억이나 파편이나 온갖 감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거를 확 이렇게 풀었는데 그런 것도 재미가 있고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그리고 그런 아이러니랄까 그런 것도 마음 안에 이제 어떤 거를 그러면 마음과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없을 때는 막 성이 너무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가는데 마음을 딱 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좀 가볍게 가게 되고 날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이 사이에 있었냐면은 그게 청소하고 밥 먹고 심지어 그 마음에 온갖 온갖 관계가 들어온 거죠. 이제 가족, 우리도 가족이야. 이게 이제 그게 다문화 가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다 저주 가정인데 다 저주에 걸려가지고 그런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에 이렇게 청소가 있고 그리고 청소라기보다 이 소피가 가진 이제 어떤 헌신, 인내, 이해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 가는 것 속에서 그 물건들이 이제 핵심이 청소지 않습니까? 청소. 청소의 핵심은 뭐 비운다, 깨끗이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물건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안다. 이 정리인데 그 물건이 어떤 목적과 어떤 모습을 갖고 부엌 정리할 때 계란이 아니고 그릇 사이즈별로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쌓여요. 그리고 병은 병대로 뭐 이게 그 형태와 모양과 목적을 이해하는 와중에 그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씻는 건데요. 이 청소를 계속 소피가 한다는 게 이 관계의 무게중심 아니면 여러 욕망들의 관계가 가지는 형태, 모양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모자가게 왜 아까 모자가게냐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모자가게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모자를 짜는 게 아니고 모자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피가? 근데 모자가 그 색깔 모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색 모자와 이 형태는 요게 어울려. 이게 이제 소피의 수수하지만 어떤 감각이니까 그런 청소, 자리 이런 거를 보는 게 이제 되게 소피가 가진 미덕인 거고 소피의 엄마는 저기서 이걸 유행한데 하고 대포모자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고. 근데 소피는 관계를 이해를 하는 거. 이 장식은 이 모자예요. 관계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그 온갖 것이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의 여러 물질성 속에서 이건 이런 관계야, 저건 저런 관계야를 이렇게 보는 능력으로 마음이 이렇게 제자리를 갖도록. 근데 그게 나는 이게 슬픈 거야, 저거는 기쁜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청소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또 요리의 모티프를 넣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캐시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캐시퍼가 계속 캐시퍼 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애는 캐시퍼인데 나무를 먹고 있고 머리카락도 먹고 있고 그래서 하울은 안 먹고 있고 캐시퍼는 먹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계속 먹어야 되는 거고 카울은 여자의 마음을 훔친데 이게 그 자체가 비어놓으니까 이런저런 걸로 채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울과 황야의 마녀가 되게 똑같아. 그러니까 그 자기를 그러니까 소유를 하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나는 저기에 있어야 돼 하는 자기 소유와 자기의 고정된 자리를 집착하기 때문에 그 황야의 마녀도 나는 다시 이 왕국으로 들어와야 돼. 이래서 이 설리번이 부른 거를 막 이렇게 억지로 오고 있는 거고 하울은 저 마음 이제 자기 마음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지만 그거를 다른 걸로 이렇게 채워야 돼. 이렇게 자기를 보수한달까 이런 두 점에서는 둘이 같은데요. 그래서 이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한다는 게
관계를 나누고 뭘 먹어야 될지를 안다는 거를 보면 마음의 길을 이렇게 욕망에 따라서 모든 욕망을 긍정해 이렇다기보다는 이거는 이때 저거는 저때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무게를 가지게 되고 그게 무게라기보다 또 가벼움인 거죠. 너무 많은 거를 다 끌어안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와중에 이제 이 마음의 공간이라는 게 점점 더 간소해져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붕 날아오를 때는 너무 그 아늑해가지고 뭐 있을 거 다 있는데 아, 저 방엔 저렇게 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마당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까지 읽은 모든 작품에 다 등장했던 그 빨래 여전히 이제 어떤 건물도 빨래를 널고 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싱그러움 계속 정리 중이라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이제 마음의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요거를 기획을 할 때 성이 움직인다니 요걸 이제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도 하셨지만 요렇게 그리고 이게 되게 그 메탈릭하지 않습니까 요게 메탈릭하고 그 다음에 그때 잠깐 라퓨타 할 때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스팀펑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증기기관 그 다음에 바퀴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맞물려 요거죠 맞물려 이게 스팀펑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예술의 장르가 기계나 증기기관 되게 이렇게 세련되게 써서 뭐 옷도 입고 뭐 이런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요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관계를 이렇게 기계적 이미지도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아이폰이나 이런 거 너무 매끈하잖아요. 겉면이.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너무 매끈하니까 촉감적으로나 시각적으로는 느끼기 곤란한데 스티펑크 자체는 이게 관계가 전면적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톱니가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저기서 뭐 증기가 나온다든지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접힌다든지 이런 거를 또 노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관계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성을 움직여야 된다고 했을 때 첫 모델은 그 우리가 처음 본 작품 나우시카의 오무 있잖아요. 그거 오무를 할 때 이게 되게 생물인데 기계처럼 막 이렇게 되게 그 철이기도 하고 뭐 갑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 접쳤다 펼쳤다 이렇게 말린다고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성으로 가지고 올까를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움직임,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기계적으로도 보여주지만 관계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공간에 여러 가지가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 그 제가 장면, 흐름을 또 이 네네 장면 박 선생님. 청소가 계속 이제 청소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러움과 이제 무질서함,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지난번에 그 생과일치로 행방불명에서 그 오물씬 나오잖아요. 네네네. 오물씬에서도 이제 그 청소를 계속 싹싹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갑자기 그런 게 떠올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는 이제 그 하야오의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계속 청소를 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이제 그런 이제 늙음이란 거를 이제 극복하려는 그런 것처럼 보였기로 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네네. 소피가 청소를 하면 할수록 허리가 펴지지 않습니까? 보통 반대 아닌가요? 하면 할수록 굽어지지, 점점 굽어져가지고, 못 쓰겠다, 이런 게 우리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면 할수록 쫙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드시면 드실수록 많이 드시게 되고, 나중에 막 책상을 치면서 일단 먹고 봐! 막 이렇게 하는 그 에너지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로부터 생기를 뽑아가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기를 좋아하신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가 그 남을 위한 요런 방식, 자기 집이 아니고 요런 걸 이제 되게 많이 강조하시긴 하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두 개 키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포뉴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중첩이 돼가지고 그런데 키키 같은 경우도 그 딜리버리 서비스지 않습니까? 생산자가 아니라 배달자인 거예요. 그리고 판매자도 구매자도 아니고 배달자인 거예요. 이제 배민이 이렇게 그런 일에 주목을 하는 거죠. 사이, 그림자 이런 방식으로. 근데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가 또 재밌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 지금 여기가 마법사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마술이란 뭔가 아까 우리가 얘기를 이제 종훈 쌤도 시작하셨고 하다가 말았는데 마술이 뭔가 마법이 뭔가에
물론 뭐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있기도 하고 그 능력의 청소의 이미지가 모든 이야기에도 그런 게 많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도 되게 적극적으로 쓰시고 있는 거죠. 여기도 마법사의 공간이고 그 안에서 청소를 해야 되고 다음 주 키키도 마녀인데 빗자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주나 마법이라는 게 그 관계를 엮어내고 풀고 어떤 일의 가치를 부여하고 다시 걷어들이고 관계의 어떤 기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말이 왜 주술적이고 저주고 그리고 마법적 능력이냐면 말로 이렇게 관계를 엮기도 하고 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도 이거는 말하지 못해 저거는 말해야 돼 이런 약속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약서를 쓴다든지 이게 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녀와 말과 이런 것도 청소와 함께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공간인 것 같고요. 또 뭐 요까지 약간 전반부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 거? 네. 저는 소피가 젊은 소피는 날씬했는데 할머니는 뚱뚱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헐크처럼 옷이 찢어져야 되는데 왜 안 찢어지지? 네, 마법이니까요. 아, 되게 디테일에 강하시네요. 하울은 날개 달면 옷이 쫙 찢어지던데, 소피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전 요까지 생각하다가 이건 더 생각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왜 할머니를 이렇게 좋아하시나? 뭐 이런 것도, 지금 60대에 만드신 작품이에요. 이 하울이 움직이는 성은. 이때 은퇴하셨고, 한 달 하셨고, 그것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 뒤로도 작품이 계속 나온 거지 않습니까? 노년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되게 우리 그 할머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성욕과 그 라퓨타의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와 유바바 요 일단 풍채가 되게 좋으시죠. 날씬한 할머니는 포뇨에 날씬한 할머니가 이렇게 뚱뚱해지는 게 뭐 뚱뚱해지는 건 아니지만 포뇨에도 노인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울이 자기는 그 나침판에 항상 검은 쪽으로 가서 어둠으로 가더라고요. 그것도 인상 깊었고 그 설리반한테 하울이 뭐 어둠의 뭐 마법을 쓴다고 하니까 뭐 자기한테 데려와서 이제 뭐 착한 마법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소피가 아니라고 뭐 자유라고 막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애니는 약간 가루시파거든요. 캐스퍼가 아니라. 그러니까 번역이 좀 달라갖고. 이거를 제가 권하는 거는 그냥 한국어 더빙 말고 자막. 이게 일본어, 이게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줘요. 이게 기무라 타쿠야가 하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팬들이 찬반눈이 막 갈려가지고 잘했다. 그다음에 못했다. 이거 아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거 보셨어요. 이 소피 역을 한 게 60대죠, 60대. 일본의 국민 배우고 한때 국민 여동생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배우가 60인데 이 역을 이제 다 하시고 그리고 원령공주의 모로가 이 황야의 마녀 역을 해가지고 미야자키가 그 배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소리 이런 거를 이제 잘 살려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소피의 그 한 사람이 18살부터 90세까지를 다 주파를 하려고 한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못 알아듣지만 들을 때 그냥 그런 거 이제 듣는 재미가 있겠거니 하고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 저주 있잖아요. 네네. 저주가 이제 90살 할머니로 이제 바뀌는 거니까 황야의 그 마녀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바뀐 건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굉장히 갑자기 잘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마녀가 하면서 저주를 주면서 그걸 하라고 그건 저주가 아니죠. 좋은 거잖아요. 되게. 네네네. 이게 그냥 90대 할머니가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90대 할머니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지혜가 늘거나 말을 잘하지도 않는데 이게 설정이 그래서 저는 90대 할머니가 되면서 숨겨졌던 것들이 숨겨졌던 네네네. 것이 새로운 조건과 함께 나온 건지 아니면 마녀가 뭐 하면서 그게 뭐가 그 비법이 잘못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삑사리가 나서 말을 잘하는 네네네.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온갖 거 찾아본 설명 중에 이게 다 해석은 우리한테 있는 거고 미야자키 하야오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좋네요. 마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90세가 되게 해버리겠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은 저주가 강비쌤 말씀하신 게 저는 제가 그 찾아본 것보다 더 좋은데 원래 있던 게 드러나는 원래 있던 게 그냥 전면적으로 실은 이 18살, 그러니까 18살이라기보다 90살이라기보다 이 존재가 그런 말 하고 싶고 이런 걸 느끼고 이런 게 나는 못생겼으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억압된 건데 이 저주는 그냥 전면적으로 그거를 원래 말할 수 있고 하는 이 본성 같은 걸 다 드러내는 저주다. 이렇게 이제 지금 강 교수님 설명하신 거죠. 이게 더 재미있는 것 같고 제가 또 들었던 것 중에는 이게 말에 대한 해석은 말에 대한 해석은 이제 제가 붙여본 건데요. 이 자신감이 이렇게 표현될 때,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육체에 반영되는 것으로 저주다 이렇게 해서 강 교수님이 좀 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그 해석이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이렇게 원작에 깔려 있는 거는 소피도 실은 무슨 마술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게 생명을 불어넣는 마술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원작에는 그런 설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거를 걷어낸 것 같고 저는 이 말이 소피가 거짓말 한다는 걸 일단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주목하게 됐는데 능력이죠, 능력.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가지고 있던 게 드러난다. 인 것 같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렇게 젊었다 늙었다 이렇게 전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 중요한 건 나이를 잊는 거 그래서 그 센가 치히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걔가 그렇게 성장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걔가 원래 가진 것이 드러난 거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하신 거고 이렇게 사람을 보는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강평 선생님에게 뭐가 있는지 강평 선생님도 모르죠. 어떤 저주를 확 걸어. 그러면 그게 조건에 따라서 그 나의 의식, 그 다음에 사회적 시선 이런 게 내려놓고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꽤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닐까. 이러면 사람이 나이 먹고 성숙한다든지 뭘 가지면 훌륭해진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 마법과 마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나우시카부터 아주 멀어진 거죠. 나우시카는 타고난 거. 그다음에 시타도 타고났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됨에 관련된 그다음에 지금 요거 말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때에 맞춰가지고 농담 좀 하고 이게 그냥 뭐랄까 재치가 있는 거죠. 이 할머니가. 그리고 이 할머니가 배짱이 너무 좋아서 내가 후라이 할게. 안 된다는데 될 것 같거든. 이게 뭐랄까 자신감과 재치와 이런 게 이제 딱 이런 게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저주가 어떤 건지를 해석하기에 되게 좋죠. 반대로 하울과 캐시퍼의 저주라는 것도 원래는 서로 윈윈 전략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전체 이야기는 저는 한참 여러 번 보고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별은 떨어지면 죽는데 어떤 별이 안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어떤 마법을 잘하는 소년이 좀 마법을 잘하고 싶은 거죠. 두 개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내 심장을 가져서 넌 영원히 살아. 대신 네 능력을 나에게 줘. 요거를 이렇게 둘이 맺은 계약인데 이 계약이 이렇게 이제 이 능력이 너무 태가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능력과 달리 이 하울이 솔직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라는 이게 이 능력이랑 어긋나고 또 마술계 일반의 요청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이미 갖게 된 능력을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비틀리고 왜곡되고 찌그러져 가는 요거를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둘 다. 좋으면 계속 가져갈 텐데. 근데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못 풀어 이 삼자의 그 저주 법칙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소피를 찾게 되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그 강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걸렸지 이런 저주? 어떤 욕망이랄까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지난주에 조금 지난주에 옥현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남자애들이 왜 안 되는지 알겠다고 걔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남자가 어떤 지위를 가져야 되는 이런 욕망에 남성성 같은 거를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렇게 좀 그리고 하울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주인공 중에 키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걸 누가 짓는지 모르겠는데 키가 제일 크고 잘생긴 것도 탑인데 성격과 모나고 못되고 뒤틀린 것도 탑이어가지고 가장 뭐 능력이 많은데 못된 애로 그려지고 이거 정신 못 차린다 소리 주던데 정신 이런 애들 하여튼 그런데 요 테마가 이제 다음 주제 포뇨에 나오는 쇼스케가 미야자키가 그린 남자 주인공의 최고다.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씩씩하고 이렇게 용기 있고 매참 좋은 남자 주인공은 이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제일 작은 애고 제일 어리고 그런 애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해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 사모님이 당신을 그렸구만 뭐 이렇게 자기 그렸네 자기 이래서 맞아 알았어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울은 그래서 약간 음화랄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당신 마음에 있는 어떤 못난 부분을 다 드러낸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저주. 그럼 강표님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갑자기 선생님 그런 뭐 그 남자 주인공이나 이런 거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거 시리즈 다 끝나면 남자 주인공 투표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마음에 아시타카 하울 들까? 읽고 중에 소스케 네네네. 중에 누가 제일 낫냐 네. 투표 한번 좋네요. 복수로 해가지고 네네.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네. 1위를 하면 그 이유도 적는 게 제일 재밌죠. 투표도 네네네. 있는데 네. 왜 아시타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 저는 벌써 그 소스케 소스케 너무 좋아가지고 저 너무 소스케가 한 방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소스케가 스키 좋아. 나 정말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줘서 자기가 그 추루 러브의 화신입니다. 소스케가 다음 주에 만나면 깜짝 놀라게 되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죠. 그 남성 캐릭터에 있어서 이제 뭘 보는가도 재미있고 왜 이렇게 뒤틀려 가냐 하면은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뒤틀린 거고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체가 저주가 돼서 갖고 나서는 그 욕망 하나만 이렇게 쥐게 된 거기 때문에 허허로워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것처럼 그리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술의 법칙이 이렇게 하나가 저주의 법칙이 삼자 법칙이다. 이게 재밌으셨죠? 알고 계셨어요? 저 발견하고 되게 유레카 이랬는데 모든 동화에서 저주는 제3자가 풀게 돼 있습니다. 거는 사람 받는 사람 거는 사람은 풀 줄 모르게 돼 있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팔자라는 게 지난주에 한 거랑 또 어떤 연장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번뇌로운지를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어떤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면도 너무 저는 좋았는데 소피가 나중에 나 계속 걸을 거야 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어딜 걸어 지금 떠 있잖아 막 이렇게 제가 막 비꼬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런 눈물이 왜 날까? 이 눈물이 왜 그 마지막 그 장면인데 그리고 그거는 이게 이제 얘기하면 할수록 너무 감동적이죠. 원래 그 심장을 갖고 있어야 파울도 살고 캐시퍼도 살고 그리고 전말은 모르지만 이 심장을 불을 꺼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말이 저주라니까 계속 소피가 얘기했어요. 물 붓는다고. 너 그러면 내가 물 부을 거야. 너 그러면 찌트릴 거야. 이런 얘기를 뭐 한 2번 정도 앞에 하거든요. 결국은 말이 저주 말이. 이게 그냥 우리 상식도 많이 하잖아요. 너 그러다 다쳐 하는 사람은 다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욕망조차 하지 말아야 되고 말도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들이 애들이 너 그러다 찔려야 그 말 그때까지 얘기할 거라고. 찔릴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 그 황해의 마녀가 탈 때 그 마녀 구하려고 그 물을 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나에게 저주를 내린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거 그래 너무 울잖아요. 근데 그 울음을 정말로 제가 찬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원망도 아니고 자책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쩌면 좋아 하면서 막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우는 장면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속 시원하게 그리지 않습니까? 예쁜 게 뭐야 하고 이제 나는 한 번도 예뻐본 적이 없어 황해 우는 것도 막 속이 시원한데 이것도 어쩌면 좋아. 이게 원망도 자책도 없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울고 있는 것도 감동적이었고, 그런데 그 이제 반지를 가지고 과거로 들어가서 사태를 알고 나오면서 이제 나 계속 걸을 거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때문에 이 심장이 뭐 죽건 아니면 고장 나건 지금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 저주가 풀릴지 말지의 그 맥락이 아닌 데 가 있지 않습니까? 불이 멀쩡히 살아 있어야 이걸 알면 저주가 풀리는데, 자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가 다 망가져 가지고 그런 데에 사실을 알게 된 이 어떤 역설이랄까? 그런 데서 계속 우는 게, 저 울음이 누구를 위해서 우는, 진짜 그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게 난가처럼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울고, 저 울음 속에서도 계속 가야 된다는 게, 이게 감당한다든지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네가 책임져, 내가 책임질게, 이런 것보다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걸 되게 숙명처럼 지는 이 태도가, 여기서부터 소피의 세 번째 스테이지. 첫 번째 그 그냥 모자 가게 아가씨, 두 번째는 할머니가 돼서 자기 말을 이렇게 쓰면서 씩씩하게 살고, 세 번째는 이제 다른 국면에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난 계속 걸어갈 거야. 그러면 이 말이 이제 최고로 계속 나오는데, 그 원령공주에서 사슴신 못 달라고 할 때 아시타카가 그냥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말하는 말. 여기도 할머니 주세요 이러잖아요. 할머니를 막 이렇게 때려도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소피 때문에 내가 그걸 못 가졌다고 막 짜증내고 울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할머니 귀엽게 그리셔가지고 보는 사람이 믿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린 것 같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그것도 달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이제 뽀뽀가 파도를 쳐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랑의 무드로 가는데, 이것도 말로 한 건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돼, 결과라기보다. 근데 지금은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직감과 이런 걸로 계속 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부서져 가지고 모두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고 싶고 뭐를 하려고 하고 뭔가 파악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이래야 되는 건 알고 있어도 사건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런 거를 그 소피 혼자 다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고, 그때 이제 다른 저주에 걸린 누군가가 이렇게 오게 되고 맞물리게 되는 거를 끝까지 그린 게 놀라웠는데요. 이런 저주와 함께 다시 저주의 세계에만 주목해 보면, 이 저주랄까, 마법 마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1번은 이제 황야에 간 두 마법사 있지 않습니까? 하울과 마녀. 이 둘은 벌 받았는데, 왜 벌 받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만 마술을 썼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쓰면 대마법사가 벌 준다, 이런 법칙이 있네요. 이 마술계에는. 그런데 대마법사는 뭐냐면은 모두를 위한 마법을 써야 된다를 주장하는 건데, 이 설리반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두에 들어오지 않는 애를 포섭하거나 내치면서. 그런데 하울은 이도 저도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려고 했더니 그게 나를 위한 걸로 쓰면은 막 예쁜 여자들 뭐 물건 채우는 거 막 이런 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복잡한 얘기가, 그 지브리 미술관에서만 그러니까 미야자키가 은퇴 선언을 하는 거는 장편 소설을 안 만들겠다는 선언이고, 그 미술관에 1층인가요? 거기 극장이 있어가지고 단편 영화는 계속 올리시는데요. 그 단편 영화 미술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액세서리 뭐 그림들 바꾸는 작업은 계속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별을 산 아이라는 작품이 그 일본 국외에서는 못 보는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하울 외전인데, 그 이제 마녀랑 하울이 옛날에 썸 탔다 뭐 그런 걸 배경으로 어떤 단편 영화가 있나 보죠. 그런데 나를 위한다는 게 뭐냐면은, 제대로 생각 안 하면 타인의 인정을 구하거나 내가 그냥 욕망이 끌린 대로 이거저거 막 긁어 모으는 게 나를 위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울이 그렇게 한 거고. 근데 하울은 자유롭고 솔직하고 싶어서 전체를 위한 마술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는 둘 다 안 되라고 하는 거고, 마술은 언제 써야 되냐면 소피처럼 써야 되는데,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얘기를 하는 데에 말을 쓰는 요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나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법력은 구체적인 타자들을
살아가기 위한 기술로서만 허락된다. 근데 요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 하울도 이렇게 성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 마법도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마법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한데 우리의 어떤 관계 맺음 능력도 자기를 위해서도 전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비근한 친구와 사랑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해 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키키가 많이 마법을 어떻게 썼기 때문에 못 날고 어떻게 쓰면 날 수 있다가 거기서 파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요 마법 요까지를 얘기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옥현 선생님이네. 네네. 그,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그 캘시퍼하고, 그 하울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몰랐는데, 뭐, 이게 네. 별을 먹고 다시 불이 가슴에서 나오고, 뭐, 이게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서 좀 확실히 이해를 했고요. 저는 그 하울의 캐릭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안 봐서 그런지. 그래서 뭐 방에는 뭐 그 황후의 마녀를 막 물리치겠다고 여러 가지 막 부적을 막 덕지덕지 갖다 놓고, 그리고 막 밖에 나가서는 혼자 막 세상을 구할 것처럼 그냥 막 피 흘리고 오고 막. 근데 그 전쟁에서 걔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근데 하여튼 뭐 집에 돌아오면 그냥 무조건 지쳐 있고 피 흘리고 있고. 근데 뭐 뭐 설리반을 대항해서 싸우는 건지, 이게 뭐 그냥 네. 뭐 사람들의 그냥 전쟁 자체를 그냥 반대하는 건지 전혀 그런 캐릭터가 없고, 그런 게 하울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울이 바깥에서 제가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런 게 전혀 뭐. 하울의 바깥 생활이 궁금하다. 예. 근데 하여튼 집에 오면 예. 하게 돼 있다. 뻗고 목욕해야 되고, 뭐, 목욕해서 힐링해야 되고, 그리고 뭐 되게 그러면서 막 외모도 되게 챙기고, 그게 네네. 굉장히 막 여러 가지가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근데 진짜 걔가 바깥에서 뭘 하길래 저러지? 막 이거는 좀 파악이 안 돼서. 네네. 네. 님들 이게 이제 하울의 두 개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도망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도망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맞서 싸우기보다는 숨고 뭐 대충 그 첫 장면이 소피한테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물론 뭐 소피가 좋아서 하늘을 날아볼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아프타라의 시타와 파즈가, 그러니까 내려오는 시타를 파즈가 봤잖아요. 이거 이제 역상인데 걷는 그 소피를 들어올리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안아서 받거나 올리는 이런 거를, 이게 되게 그 공간감이기도 하고 관계의 어떤 스킨십 같은 거를 이런 방식으로 감싸는데 띄우고 감싸는데 이렇게 받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숨죠. 하울의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하울이 그 머리 그 모양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뻗어서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럴 때, 아니 그게 뭐 이제 뭐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그럴 일은 아니야. 뭐 그 처음에는 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어떤 부딪힘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중간에 설리반이 부르면 못 갈 수는 없는 약속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자기 대신에 소피를 보내서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하고부터는 너 용기를 생겼어 이러면서 그 설리반 앞에 나 이거 안 해. 그때부터는 이게 지금 내전의 국면에 들어가는데 하울은 전쟁 자체랑 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그림상. 근데 그게 뒤로 가면서록 이제 모두를 위한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건 설리반이 참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설리반이 얘네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아닌 것들은 나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황야로 나간 거고, 그러면 그 황야의 마녀는 우리 애가 되기 위해 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쫓겨나가지고 그런 건데, 이 그 하울은 우리가 되는 거를 반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캐시퍼는 폭탄은 못 막아. 떨어지는 폭탄을 계속 막으러 돌아다니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하울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꾸리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꾸리는 관계. 내가 꾸리는 관계랄까, 뭐 저와 옥현쌤의 관계, 뭐 옥현쌤과 풀쌤과 저와의 관계. 지금 우리만 해도 16명이 다 다른 욕망과 다 다른 관계로 이렇게 뭘 가져갈 건데, 여기 이런 거는 나만의 욕망이어서도 안 되고, 우리 전체를 뭐 대표가 있다든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욕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관계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래야 돼 하는 어떠한 통합적 정체성이란지 아니면 집단적 요구 같은 거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전쟁의 모습을 띠는 거죠. 요렇게 하여튼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를 좀 더 말씀드려 보면, 지금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전쟁인 거예요. 이게 그 총성도 없고 뭐 어떤 전쟁이냐면, 이게 학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좋아서 막 하는 게, 그냥 어떤 누가 보면 저런 건 하지 않아야 되고 맞지 않아야 되고 어색한 거여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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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전쟁, 이런 생각도 제가 할 수 있었는데, 하울은 첫 번째는 그냥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치고받는 거고, 두 번째는 전쟁 자체, 우리라고 하는 표상, 이런 걸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요까지 오겠습니까? 지금 어떠십니까? 이게 근데 전쟁에 대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해석을 하나 더 들어간 거를 생각해 보면은, 끝날 때 설리반이 해피엔딩이야? 전쟁 그만두자. 이게 제가 처음 들어보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가 사실은 예를 들면 황해의 마녀랑 소피랑 삼각관계 아닙니까? 지금 밥상 놓고 지금 할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저 집안이 그리고 그 무대가리와 하울도 삼각관계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걔는 저게 수하고 뭐 엉망진창인데 같이 가면 보통은 누가 벌 받아야 돼. 야, 유바바 안 혼내주고 뭐 하셨어요? 이런 비난을 들었던 것처럼 뭔가 쳐내야 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선악, 그다음에 좋고 나쁨의 경계라는 거를 여기 있어 이렇게 보지 않으니까 다 끌어가다 보니까 이야기가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 세부도 다 살아야 되고. 그런데 마지막에 전쟁을 끝내면서 어리석은 이 전쟁을 끝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주제랑 벗어나서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원령공주에서도 있었지만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고 멧돼지들이 자존이 걸렸어. 우리는 이 전쟁으로 다 죽어도 나가야 돼. 여기서 사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런 전쟁도 있고, 자기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목적으로 달려드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다 어떤 어리석음인 거죠. 어리석음. 어떤 의미, 그러니까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각자의 이유가 있지. 이런 식의 전쟁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그게 대단하지 않고 어리석고, 누가 그만두자면 뭐 국지적으로 그만둘 수는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아. 이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 후퇴일 수도 있고 다시 진격일 수도 있는데, 위에 그러니까 비행기, 이렇게 전투기 같은 게 무리지어서 가는 게 여전히 마지막 실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통찰일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울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의 전쟁이 여기도 겹쳐 있다는 거가 원령공주랑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원령공주에도 사슴신의 목을 따야 되는 이유가 다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의 전쟁이 겹쳐져 있는데, 지금 하울이 싸우는 거는, 지금 진행된 전쟁은 그 노란머리 무대가리 나라의 왕국과 설리반의 왕국의 전쟁인데, 하울은 지금 설리반의 군대랑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전의 국면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상한 전쟁이 되어서 설리반이 멈추려고 하는 전쟁이 어떤 건지가 지금 요거도 이렇게 불분명한 서사적으로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일 것 같고. 그럼 지금 옥현 쌤 어떠십니까? 하울이 뭐 하는지는, 하울은 주로 미모. 그래서 화장품 사러 네. 돌아다니는. 예, 조금 이해가 되네요. 아니, 선생님 말씀하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리번이 맨 나중에 전쟁은 끝났다는 것도 그것도 참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그 마지막 네. 장면도.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군함들이 그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살짝 나르더라고요. 네네네. 저층에서 좀 나르더라고요. 그것도 좀 뭐 네. 전쟁이 좀 끝났다는 의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네네. 네. 그게 이제 해석으로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 같고, 전작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보게 우리가 바람이 분다가 전쟁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더 들어올 거고, 7월에 이 작품, 이제 새 작품도 우리가 뭐 겐또로 내기로 500원씩 걸고 뭐가 포탄이 그려질 것이다 뭐 이런 거 해도 재밌겠네요. 새로 그려질 주인공의 뭐 키라든가 외모도 기대가 되지만, 근데 선생님, 바깥에서 네네. 아니야,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 뭐냐면요, 그 하울이 있잖아요. 하울이 지금 전쟁을 계속 벌였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설리번의 우리의 그 대항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는 건데, 자기는 그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롭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초반에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설리번한테 마술을 배워서 워낙에 우등한 저기 제자였으니까 충분히 근데 그러니까 그 누구냐, 우리 그 저기 캐시퍼인가? 네네네. 네, 캐시퍼랑 굳이 그 계약을 하면서까지 그 능력을 자기가 이제 가지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능력이 그러면은 자기가 애초에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야기상에는 순서를 알 수가 없는데, 네. 이야기상에는 그런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은 것이 순서상, 그러니까 걔가 어릴 때니까. 그게 먼저고, 네네네네. 근데 그게 처음에 그렇게 그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처음에는 어떤 뭐 구체적이거나 정확한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뭐 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예, 그냥 응. 저걸 갖고 싶은 거고, 뭔가 더 좋은 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원래 잘하던 걸 더 잘하고 싶은 이 마음에 어릴 때. 근데 네네. 별은 또 내가 그냥 계속 빛나고 싶지, 없어지고 싶지 않아. 이게 딱 마주쳐가지고, 이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럼 이거를 이제 쓸 방법과 이거를 궁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논리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능력을 가지면, 아까 우리 그 공간의 편집에 있어가지고 공간을 편집하려면 욕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계가 있어야 공간을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는 거지. 관계도 없고 욕망도 없으면 잡동사니를 그냥 계속 나중에 쓰게 되겠지. 이렇게 걸어 모으기만 하고 그게 다 헉헉대고 무거운 삶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심장을 줘가지고 가진 능력을 쓸 길을 못 찾게 돼서 그때부터는 그냥 그 상태가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냥 솔직해. 근데 실은 내용이 없는 자유와 솔직함인 거고. 근데 소피를 만나가지고 그 소피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추루러브로 가면은 이게 이전에 없던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주를 이해해야 된다는 모티프가 참 재밌더라고요. 저주를 풀려면 얘가 왜 이랬는지를 아는 게 저주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이런 일이 있었어를 아는 거잖아요. 마녀가 얘한테 할머니가 되게 해서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뭐 옳다 물다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 조건과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던 사건의 국면을 판단 없이 바라보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이제 마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고, 이해를 동반한 애정과 함께 상대에 의해서만 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욕망과 관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고 솔직하다는 게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재영 쌤 말씀 들으니까 그냥 캐시퍼의 능력을 얻게 됐을 때 하울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방만한 상태여가지고 이 여자 찝쩍 저 여자 찝쩍 이 보석 저 보석 이렇게 해보는 거고, 이건 자유로운 게 아니고. 근데 소피가 보니까 얘는 그 우리이고 싶지 않구나. 이거는 소피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소피의 해석. 얘는 진솔하고 싶은 애야라고. 이게 이제 강편쌤 해석에 따르면 하울은 그런 말 한 적 없더라. 그래도 소피의 직관과 이해 속에서
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읽어버리는 거에 말로 그러면 지영 선생님 어떠십니까? 그 말은 일단 소피에게 나온 말입니다. 자애롭고 아, 솔직하고. 저도 사실 그 장면, 그 설리번 앞에서, 내가 왜 이제 여기를 안 오려고 당신 앞에 안 오려고 하는지 알겠다라고 했었을 때 되게 감동이 있었고, 근데 그때 소피가 이제 외모가 바뀌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도 놀래가지고 걔도. 예, 그래서 그 미세하게 그 늙음과 그 외모상에서 늙음과 젊음이 되게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오묘하게 저게 지금 늙은 상태야, 그 네네네. 젊은 상태를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가 계속 왔다 갔다 네네네. 해서, 근데 그때 보면 꼭 시간이 이렇게 꼭 이렇게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시간이 뒤죽박죽한 상태에서 젊었다 늙었다 혼재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때 그게 저는 그 소피가 되게 그 미세하게 그 소피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확 그 설리번 앞에서 젊은 모습을 확 되찾을 때 그때의 어떻게 보면 하울의 마음을 완전하게 공감하는 상태란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도 그 대목에 좀 놀랐던 게, 왜냐하면 하울이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소피의 입에서 나오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울이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를 소피를 통해서 아는 그 대목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좀 재밌다. 근데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근데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면 하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네네네.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자기는 그냥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굳이 자각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소피에 의해서 자기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정말 트루 러브구나. 트루 러브. 트루 그런데 러브구나 또 이렇게 생각했죠. 그 소피가 어떻게 하냐면은 설리반 하는 꼬라지 보고 그냥 알겠다고 하울이 그러니까 그게 하울을 관찰해서가 아니고 되게 폭넓게 시야를 보는 거죠. 이게 이런 선생 밑에 걔가 있었으니까 저러고 싶진, 그러니까 무례하고 사람 막 뒤에서 뒤통수 치고 이게 걔가 그 소피가 네가 설리반 부하야 걔 보고 막 한숨 쉴 때 막 얘는 왜 이렇게 무겁냐 막 이런 거를 할 때 이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니까 아마 이거는 원하지 않았을 거고 그거를 판단하는 말을 내리는 건데 대단한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소피가 그리고 예의와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쉬는 시간을 하면 되겠네요. 소피가 여기 이제 뒤에 어떤 많은 얘기를 또 떠올릴 수 있겠지만 소피가 들어가가지고 이 집 좀 청소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이 집 좀 청소해야겠다 이러면 듣는 사람 되게 모욕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알고 청소를 해 남의 집을,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연구실도 진짜 재밌었는데 이 연구실 있지 않습니까? 연구실 이게 제 머리통이랑 똑같잖아요. 제 마음이에요, 여기가. 제 마음에 이 책을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하루에 화분을 이게 공간이라는 게 진짜로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여기 이 조그만 데도 제가 하루에 몇 번 물 주고 떼고 이게 다 이게 내 마음이야 이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갑자기 토토로 쌤이 제가 청소해드릴게요,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많이 알고 겪어보고, 제가 토토로 쌤 집에 가서 청소가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소피가 청소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어떤 통찰지가 저렇게 이렇게 이제 시야가 커지는 거고, 그런 건 타고나나 약간 논리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밥 먹는 장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밥 먹는 장면을 소피가 계속 이렇게 더럽다고 이렇게 치우잖아요. 막 이렇게 부스러긴 거.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감동적인 게 숟가락 2개 포크 하나인데 소피가 숟가락 선택하잖아요. 셋 다 더럽더만. 그런데 이게 뭐랄까 배려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정작 포크를 가져간 애는 숟가락 필요하게 먹고 있었어. 포크로 찢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들이키면서. 근데 뭐랄까 이 디테일이 여전히 강하지만 그 통찰력이라는 게,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통찰력과 이해라고 하는 게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을 출발하는 거고 그 애정에 있어서는 대상을 얘는 이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러기도 한데요. 얘는 이럴 거야, 쟤는 저럴 거야라는 선판단 없이 이렇게 이해와 사랑 속에서 이러는 게 좋은 거야. 아마도 너에게 이런 깊은 애정 속에서 나오는 그러면 이런 애정이 가진 사람은 뭐 갑자기 만난 누군가의 집에도 딱 보고 아니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좀 좋아했나 보네. 그냥 전체를 보면서 그러면 넌 잘 모르겠지만 요거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나올 거라서 이 통찰지 어떻게 그 하울이 솔직하고 자유로운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데에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에 앞서 가지고 추루러구 그러니까 이 모두를 따뜻하게 바라보려는 어떤 기본 마음 온세랄까요? 뭐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